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 아닙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그 공간에 한 남자가 홀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들은 그 병실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병실에 어느 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전혀 낯선 여자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72세 박정호 씨의 사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말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했다고 느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책임, 오해,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후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질지도 모릅니다. 박정호 씨는 지방에서 작은 철물점을 30년 넘게 운영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하루도 가게 문을 그냥 닫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가게 셔터를 올리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불을 끄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는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낡은 옷을 입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박정호 씨가 쓰러졌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뇌경색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최소 몇 주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박정호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에는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라는 짧은 답장만 남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는 걸 보면서 박정호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아드님은 안 오시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괜히 웃으며 멀리 살아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아들은 차로 40분 거리의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아버지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더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병실에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정호 씨가 혼자 죽을 먹고 있는데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족 방문 시간도 아닌데 간호사도 아닌 그 여자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박정호 씨는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닌데 친척도 아닌데 그 병실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아들은 외면한 병실에 이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박정호 씨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그러나 아주 깊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박정호 씨는 그 여자가 의자에 앉자마자 괜히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힘없이 누웠습니다. 낯선 사람이 병실에 앉아있는 그 상황 자체가 어색했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와야 할 자리에 모르는 여자가 대신 앉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라고 말입니다. 그 여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나이는 48세, 직업은 요양보호사 겸 간병인이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파견된 간병인은 아니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예전에 철물점을 하던 시절 바로 옆 미용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늘 늦은 밤까지 미용실 불이 켜져 있던 곳, 가끔 망치나 못을 사러 오던 그 여자의 모습 말입니다. 이수진 씨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우연히 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네 분한테요. 혼자 계신다고 해서 그냥 한번 들렀습니다. 그 말은 참 담담했지만 박정호 씨의 가슴에는 이상하게도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혼자 계신다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꺼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박정호 씨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지시나요?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지만 그보다 앞서 밀려온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동네에서 얼굴만 알던 사람이 걱정해주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수진 씨는 그날 20분 정도만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죽이 남았는지 물은 충분한지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한 번 더 말을 건넨 뒤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괜찮으시면요. 박정호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틀 뒤 이수진 씨는 과일이 든 작은 봉투를 들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드나들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수진 씨는 일주일에 3번, 많을 때는 4번까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텔레비전 채널을 맞춰주고 손이 떨려 반찬을 흘리면 조용히 닦아주는 정도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가벼운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아들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바쁜가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그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눈은 웃지 못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괜히 위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게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죠라고만 답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호 씨는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회사 다니는 게 좋다며 거절했던 일, 결혼 자금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줬던 일, 그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던 기억까지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와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감정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남의 신세를 져도 되나라는 생각, 그리고 혹시 나중에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받는다는 게 고마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존심, 경계심, 두려움이 다 섞여 나옵니다. 박정호 씨는 결국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도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병실에서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고쳐 쓰고 나서야 봉투를 닫았습니다. 그 편지를 붙이고 나서 박정호 씨는 괜히 이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보냈나 봐요. 그 말 속에는 기대와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끝내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박정호 씨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도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도 역시 이수진 씨였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기운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에 박정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결국 혼자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박정호 씨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 낯선 여인과의 인연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박정호 씨의 하루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몸이 아픈 탓도 있었지만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끝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박정호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탈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기대를 했지. 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런 박정호 씨의 변화를 눈치채고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말도, 아드님이 왜 그러실까요? 라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TV를 틀어놓고 같이 뉴스도 보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박정호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은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족은 없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번이나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사적인 질문 같아 참아왔던 말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이는 없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가볍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던 사정, 그리고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퍼졌나 봐요. 라는 말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받는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느끼면 주는 사람만 상처를 받죠. 그 말에 박정호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짚어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퇴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 또렷해질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집에는 누군가 반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퇴원이 반갑지 않은 상황,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이수진 씨는 그런 박정호 씨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필요하시면 제가 잠깐 도와드릴까요? 퇴원하고 며칠만이라도요. 그 말에 박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주고 간병인을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부담돼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지만 그 이상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불이 꺼진 후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줄까? 혹시 나중에 뭔가를 기대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그냥 외로워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도 외롭듯 그 사람도 외로운 건 아닐까 말입니다. 퇴원 날이 다가오자 결국 박정호 씨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병실에서 처음 이수진 씨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그저 혼자 계신다고 해서 왔어요 라고 말하던 그 모습 말입니다. 결국 박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며칠만 부탁드릴게요. 그 말은 작았지만 그에게는 아주 큰 용기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걱정 마세요. 그 짧은 대답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이 단순한 도움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박정호 씨가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간 뒤 예상치 못한 사건과 함께 진짜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호 씨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깨달음과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퇴원한 날, 박정호 씨는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눕혀두었던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병원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기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스스로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 한 켤레, 오래된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거실. 이 집에서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정막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수진 씨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죽부터 데워드릴게요.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보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씨는 약 시간을 챙기고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며칠 만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씨가 먼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도 이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지금은 회복이 먼저예요. 그 말에 박정호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서요? 첫 마디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지 않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정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도와주는 분이 있다. 그 말에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집에 들여요? 혹시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박정호 씨의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 먼저 나오는 아들의 말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한 번도 안 왔잖아. 그 말은 비난도 아니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들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 씨는 아무 일도 모른 채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박정호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을 노린다? 낯선 여자. 그 말들이 이수진 씨의 그동안의 행동과 겹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아들에게조차 받지 못한 관심을 타인에게서 받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이수진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찾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혼자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말에 박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식비와 교통비 정도를 계산해 넣은 돈이었습니다. 이건 받아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이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요, 그냥 예전에 받은 걸 돌려드린 거예요. 그 말에 박정호 씨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생활이 막막했을 때 철물점 주인이던 박정호 씨가 외상으로 공구를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일. 그때 그 말이 제 인생을 버티게 해줬어요. 박정호 씨는 기억해냈습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수진 씨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집을 찾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걸 보는 게.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박정호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연락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효도나 불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장 멀어 보였던 인연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는 우리가 과거에 뿌려놓은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박정호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텅 빈 마음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요, 꼭 피로 이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너무 늦기 전에 돌아봐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 생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작은 연락 하나, 작은 친절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젠가 가장 뜻밖의 순간에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아들 나름의 두려움이 있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아무 기대도 없던 한 인연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박정호 씨 인생에서는 오래 남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후로도 종종 그 말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냥 예전에 받은 걸 돌려드린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심코 베푼 친절 하나가 늙어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큰 돈도 아니었고 대단한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외상으로 공구를 빌려주고 나중에 괜찮을 때 갚아요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별것도 아닌데.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합니다. 그 별것 아닌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버틸 이유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박정호 씨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올 수 있을 때 오고 연락할 수 있을 때 해라. 그 말 속에는 체념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선택도 담겨 있었습니다. 관계는 강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분, 부모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분, 혹은 이유 없이 멀어진 가족이 있는 분 말입니다. 꼭 오늘 당장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노후는 누군가의 의무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계도, 삶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온 선택의 결과 위에 놓입니다. 지금의 작은 친절, 작은 연락, 작은 배려가 나중에 나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말이라도 좋습니다. 잘 지내세요. 문득 생각났어요. 그 한 문장이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순간에 큰 위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박정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감동 사연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이야기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박정호 씨는 그 일을 겪은 뒤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아침마다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전에는 가게 일만 생각하며 사람들과 인사도 건성으로 했지만 이제는 먼저 말을 겁니다. 날씨가 춥네요.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확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쌓일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아주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다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대화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박정호 씨는 말합니다.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그 한마디에는 많은 걸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도, 가족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히는 건 아닙니다. 박정호 씨의 병실에 앉아있던 그 낯선 여인처럼 인생은 늘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새로운 연결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를 먼저 돌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하나, 인사 하나, 친절 하나,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저 역시 나중에 하지 뭐라며 미뤄둔 전화가 있었고 괜히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 놓아둔 인연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만큼은 이렇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젠가 박정호 씨처럼 가장 외롭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끈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삶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병실에서, 누군가는 집안에서, 누군가는 전화기를 쥔 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박정호 씨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전엔 자식만 있으면 노후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노후를 지탱해주는 건 혈연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 안부를 묻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관계 말입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스쳐간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픈 장면은 아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아버지가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해는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고 동시에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정호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만큼 나 자신도 이해해주려고요. 이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인 이수진 씨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힘들던 시절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작은 온기를 다시 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꼭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조용히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얼굴, 미뤄둔 전화,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인정만 하셔도 됩니다. 아, 내가 좀 외로웠구나. 아,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선택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누구와 거리를 둘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말입니다. 박정호 씨는 늦게나마 그 선택을 했고 그 덕분에 예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 끝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아니면 스스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번 이어서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 한켠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박정호 씨는 요즘 작은 수첩 하나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적는 건 아닙니다. 오늘 누구와 말했는지, 누가 먼저 인사를 건넸는지, 내가 먼저 웃었는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왜 그런 걸 적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적어두면 내가 혼자인 줄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보다 더 외로운 상태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연락이 없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이 줄어들면 관심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려 애쓴다고 합니다. 연락 안 오는 날도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건 변함없잖아. 이 문장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픈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반응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지는 않으신가요?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답장이 늦다고 괜히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기준을 조금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느냐보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박정호 씨의 병실에 앉아있던 그 낯선 여자는 결국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건 컸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감각은 돈으로도,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동시에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뤄두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음 표현, 안부 인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병실에 앉아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앉아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오늘 하루는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외로운 순간을 지켜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박정호 씨를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나 혼자라고 믿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실제로 완전히 혼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아플 때보다 마음이 다쳤을 때 더 크게 무너집니다. 박정호 씨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그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방문 하나로 그 믿음은 조용히 깨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은 없겠지. 괜히 먼저 연락하면 민폐겠지. 하지만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으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몇 번이나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병실에 누워서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단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짧아도 좋으니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박정호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더라고요. 이 말이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건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연결 하나입니다. 그 연결은 오늘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야기는 충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말을 한 번 더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박정호 씨의 삶에는 기적 같은 반전은 없었습니다. 큰 돈이 생기지도 않았고 아들이 갑자기 효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대를 낮췄고 마음의 기준을 바꿨고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남은 인생을 견디기에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 후반부에는 얼마나 얻느냐보다 얼마나 덜 상처받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박정호 씨는 그걸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정답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조금은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와의 인연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이 언젠가 나를 살리는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억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꼭 기억나는 장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잊힌 장면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듭니다. 이제 정말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가져가셔도 좋고 그냥 마음속에 잠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나는 오늘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화든 대화든 스스로에게 건넨 위로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거창한 것보다 사소한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장면입니다. 더 덧붙일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사람 이야기는 급하게 끝내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박정호 씨는 요즘도 가끔 병원 근처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일부러 들르는 건 아니고 그냥 동선이 그쪽이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지. 그 한 문장이 그에게는 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치거나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쌓였을 때 말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미 조금은 버텨낸 것입니다. 인생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힌트만 남깁니다. 박정호 씨의 힌트는 이것이었습니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멀어질 수 있고 내려놓을수록 숨이 쉬어진다는 것. 그리고 친절은 계산하지 않을 때 가장 멀리 돌아온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든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이야기로 남았으면 합니다. 병실 의자에 말없이 앉아있던 그 낯선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기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